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사실 이번 차에는 원래 미국의 패권 전략 두 번째 내용을 전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패권 전략이나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본 방송의 썸네일 제목에 나온 대로 그레이트 리셋 등의 전 세계적 규모의 어젠다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계의 지배자는 누구인가 라는 엄청난 질문이 되겠죠. 이 질문은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이른바 음모론이라는 표현으로 지칭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고 매우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명쾌한 결론도 없지요. 아직까지는요. 이런 상황에서 본 방송이 새삼 이 오래된 신비에 대해 어느 정도나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시청자들께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런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방송을 보시면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화면의 목차에 나온 대로 우선 음모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소 생경할지도 모르지만 주식시장의 마켓 메이커, 이른바 세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주식시장의 소위 세력은 말하자면 주식시장 또는 세계금융의 보이지 않는 지배자입니다. 이 세계금융의 지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수단이나 접근법이 있다면 유사한 방식으로 이 세계의 지배자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세계의 지배자를 확인하고 음모론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간 미국의 패권 전략이나 그레이트 리셋과 같은 거대 어젠다를 언급하면서 마치 어떤 강력한 집단이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스케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어젠다들을 매우 용의주도한 장기적 계획 아래에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작 그 어젠다를 이끌어가는 주체에 대해서는 다소간 애매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나 미국 연준이 이러저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레이트 리셋에 이러저러하게 기여한다고 표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트 리셋에 기여한다는 것만으로는 미국 정부나 미국 연준이 그레이트 리셋의 어젠다를 주도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주체라는 결론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패권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장학자인 피터 자이안은 미국을 The Accidental Superpower라고 지칭했죠.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요즘 표현을 쓰자면 어쩌다 슈퍼파워라는 말입니다. 어쩌다 슈퍼파워에게 정교한 패권 전략 같은 게 있을 리 만무합니다. 반면 현재의 상황을 어쩌다 슈퍼파워나 어쩌다 그레이트 리셋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장사 미사들의 귀에도 익숙한 소위 음모론자들입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로스차일드, 유대계 글로벌 금융자본 같은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랩틸리언이 지구를 지배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랩틸리언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화면에 나온 대로 파충류 인간입니다. 음모론이 파충류 인간에까지 이르는 정도가 되면 현재의 음모론들은 비웃음을 사는 수준을 넘어서 실상은 오히려 진짜 음모를 숨기기 위해 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가 세계와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음모론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죠. 딥스테이트는 말하자면 정부 뒤에 숨은 정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스케일은 적지만 과거 미국 FBI의 에드가 후버가 마치 그러한 숨은 정부에 비견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푸틴 역시도
우크라이나에 국제금융 세력이 압력해 있다고 하며 이들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고자 한다고 공언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권 대중들의 일부가 여전히 푸틴을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푸틴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한 줌의 국제금융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푸틴과 트럼프가 구원자이자 정의의 전사가 되는 셈이죠. 참고로 여기서 국제금융 세력이라 함은 소위 유대계 글로벌 금융 자본을 암시합니다. 로스차일드가 이들 중 하나죠. 사실 푸틴이나 트럼프와 같은 유명 인사의 발언은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잘 살펴보면 이 세상은 일견 상당히 정교하고도 일관된 스토리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보고자 한다면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스토리라인입니다. 시작은 일단 2008년 리먼 사태로 하겠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스토리의 시작점은 1971년 미국 달러의 금태환 정지나 제2차 세계대전 등 얼마든지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리먼 사태부터 스토리를 엮어보겠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미국의 유동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도 2008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에너지 부족의 한 원인이 되는 ESG 개념이 공식화된 것도 2008년을 전후해서입니다. 매우 공교롭죠. 그리고 이후 시간이 10년쯤 지나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을 빙자하여 미중 패권 전쟁을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고리를 끊으려 합니다. 같은 시점에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등장해서 전 세계의 공급과 무역 네트워크가 셧다운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시작합니다. 미중 간 경제 고리가 제대로 끊어졌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의 투자 대상으로 본격화된 시점은 2017년부터입니다. 그 직후에는 난데없이 NFT와 메타버스가 대중의 관심사가 되며 이더리움은 메타버스 세상의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집니다. 오프라인 세상이 코로나로 셧다운된 상황에서 메타버스 또한 메인스트림의 영역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가 난데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은 기다렸던 것처럼 곧바로 러시아를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퇴출시킵니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의 악의 축으로 엮으면서 중국이 스스로 달러 시스템에서 떠나가도록 몰아세웁니다. 한편 이미 팬데믹으로 망가진 세계 공급망의 붕괴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본격화시키고 이를 기화로 미 연준은 금리를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그 결과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흡수되고 전 세계로 퍼졌던 제조업까지 대거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전 세계는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 ESG는 에너지 공급난을 가중시키면서 인플레이션 가속화의 한 몫을 담당합니다. 한편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될 우려가 높아진 중국과 러시아는 금을 매집함과 동시에 CBDC의 도입을 가속화합니다. CBDC는 비트코인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에서 CBDC가 안착하면 그 핑계로 미국도 바로 CBDC의 도입을 본격화할 태세입니다. 현재 미국 연준은 FedNow라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인데요. 이를 CBDC 도입의 사전 인프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까지 CBDC가 안착되면 이후의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들의 지갑에 바로 꽂힐 수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제도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난이 필요할까요? 지금 빌 게이츠는 제2의 코로나 팬데믹을 떠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훗날 AI와 로봇이 일반 대중의 직업을 다 사라지게 만들면 일반 대중은 결국 CBDC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아니 정부 지원금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겠죠.
우리 개인들 중 상당수는 정규 소득원이 사라지게 되면서 취미와 소득원을 찾아 메타버스의 온라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 오프라인상에서의 개인 간 접촉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덕분에 섹스도 안 할 테니 인구도 줄고 여행도 적게 할 테니 탄소 배출도 줄어들기는 할 것입니다. 현재 개인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려는 정책이 ESG의 일환으로 주장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일견 서로 무관해 보입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이들 각각은 서로 다른 이벤트의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상호간 상승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벤트 상호 간의 촉매작용은 결국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인류 문명의 분리와 축소입니다. 이들 개별 이벤트들은 모두 탈세계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우리들 개인은 가난해지고 활동이 위축되면서 이른바 큰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머릿수와 활동 수준이 줄어들면서 온실가스 효과로 대표되는 지구의 위기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은 알게 모르게 미리 준비되었다가 적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주 용의주도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 이벤트들은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하다시피 하면서 다른 이벤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스토리의 전개가 너무나 용의주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서 말한 대로 딥스테이트와 같은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장한 결과일까요? 과연 한 줌의 세력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긴 한 것일까요? 한 줌의 세력으로서 음모론의 단골로 등장한 이름이 바로 로스차일드입니다. 로스차일드에 대해서는 수많은 전설들이 난무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 사실로 증명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의 전쟁 자금을 지원한 금융 세력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가 아니었다면 일본은 전쟁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러일 전쟁 이외에도 인류 역사의 중요 사건들마다 그 배후에는 수시로 로스차일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로스차일드의 영향력은 쉽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로스차일드와 관련해서 재밌는 사진, 속칭 사진자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화면에 지금 나오는 사진입니다. 왼쪽은 찰스 영국왕, 당시는 영국 황태자였죠. 그리고 영국 황태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는 사람은 에블린 로스차일드입니다. 사진짤에 적힌 영문을 번역하자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왕족을 당신의 똥개 취급을 하며 그들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댈 수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로스차일드일 것이다. 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손가락으로 찌르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찰스 왕은 그다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자기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널리 돌아다닙니다. 그런 찰스 왕이 로스차일드 앞에서 저런 꼴을 당해도 그다지 놀라거나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죠. 사실 현재 많은 이권들의 뒤를 집요하게 추적해보면 지금도 로스차일드의 이름은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러 지역의 석유 이권이나 거대 금융회사들의 뒤에 로스차일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연준의 진짜 지배자가 로스차일드라고도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지분 일부도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을 로스차일드 가문과 같은 하나 또는 소수의 세력이 용의주도하게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소 유사한 상황을 한번 찾아보죠. 이 지구를 소수의 거대 권력 집단이 지배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소수의 거대 금융자본이 금융시장을 지배한다는 주장이 이미 암묵적으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외국인이죠. 검은머리 외국인으로도 불립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투자 상황이 증권회사의 HTS 상에 집계가 되지요. 이들 외국인과 더불어 개별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좌우하는 집단을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세력이란 표현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미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해외, 특히 월가의 자본이 지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미국 금융시장 전체는 어떠할까요? 막대한 전 세계 금융자본을 소수의 소위 세력이 지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식시장의 기술적 분석에 있어 지금까지도 대가 중의 대가로 알려진 리처드 와이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73년에 태어났으니 100년도 훨씬 넘은 시대의 사람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그 옛날에 이미 미국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켓 메이커, 즉 시장 조성자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말로 시장 조성자이고 바로 세력입니다. 혹시 주식시장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주식 투자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 분석,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전자는 투자 시 기업의 사업 실적 등 기업의 내재 가치에 입각한 펀더멘탈 분석이지요. 반면 후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차트상의 주가 등락에 입각하여 미래의 주가 등락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흔히 나는 차트로만 투자한다고 말하는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에 치중하는 부류입니다. 속칭 차트쟁이이죠. 와이코프는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미래의 주가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 와이코프 메서드라는 분석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주식시장의 환경이 100년 전과 크게 달라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게 유효하며 현대의 기술적 분석가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분석 프레임입니다. 와이코프는 주식시장의 분석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시장의 지수나 모든 개별 종목의 등락은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분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와이코프는 그 한 사람을 컴포짓맨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용어이죠. 나스닥 컴포짓 인덱스라고 말할 때의 그 컴포짓입니다. 본 방송에서는 그냥 컴포짓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와이코프가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자면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 상대하는 거래 상대방을 여러 투자자들의 집합인 시장 전체가 아니라 마치 한 명의 컴포짓맨으로 이해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명의 세력이 주식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투자를 하라는 것이 와이코프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코프는 컴포짓맨의 특징과 그에 따른 수익의 원칙을 화면에 나온 내용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컴포짓맨은 신중하게 작전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자신이 생각했던 작전을 마무리 짓는다. 둘째, 컴포짓맨은 자신이 이미 매집한 종목을 마치 오를 것처럼 포장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사도록 만든다. 셋째, 개인은 개별 종목을 분석할 때 컴포짓맨의 동기와 행동을 파악해야 한다. 넷째, 컴포짓맨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어야 투자와 거래에서 이윤을 취할 수 있다. 와이코프 이론을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분석할 때 설사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신념과는 별개로 실제 투자에서는 마치 코스피 시장 전체를 좌우하는 한 명의 세력을 상대하는 것처럼 상정하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말하자면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세력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증시 분석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와이코프는 이 세력이 그다지 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매집한 물량을 여타 시장 참여자, 즉 당신에게 가능하면 비싼 가격에 팔아 이득을 보려고 갖은 속임수를 다 동원한다는 전제로 시장을 분석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 언론의 2차 전지 테마주 급등 기사 같은 속임수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 금융시장 아니 세계 금융시장이 하나의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금융시장 분석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2019년 현재 전 세계 5위까지의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글로벌 운용 자산의 25%를 지배하고 10위까지는 36%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10대 자산 운용사 중 8개가 미국 국적이고 나머지 2개도 독일과 프랑스 국적입니다. 다소 오래된 자료이지만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역대 행정부의 재무장관이나 백악관의 금융정책 수장들 중 상당수가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출신인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물론 단 한 번도 와이코프는 주식시장을 단일한 거대 세력이 조작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전체를 컨트롤하는 단 한 명, 즉 컴퍼지맨이 존재한다고 상정하고 주식 투자에 임하라고 조언합니다. 일종의 투자 방법론입니다. 그 누구도 주식시장의 진실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절반은 공식화된 세력의 실체가 있지만 거대한 미국의 금융시장을 과연 단일한 거대 자본 세력이 움직이는지 그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여야 개미 투자자들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작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 적용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보다 큰 영역인 국제정세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전체를 컨트롤하는 가상의 단일한 인격체나 세력을 상정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주물러서 어떠한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음모론과 유사한 사고방식이죠. 이때 와이코프의 컴퍼지맨이 그다지 착한 인격체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자 역시도 불신하고 조심하고 의심하며 이해하는 것입니다. 와이코프 분석 방식의 목적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음모론을 통해 세상을 분석한 목적도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가능하다면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시장에 세력이 진짜 존재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과연 일루미나티나 reptilian이 다스리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프리메이슨이나 로스차일드 같은 단일한 세력이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프리메이슨에는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지식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 아주 작은 일부가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공개된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까지 흘러들어오기도 하니까요. 신기한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세계를 지배한 주체가 프리메이슨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루미나티, 로스차일드, 유대 금융 세력 등 여타 음모론의 주요 등장 주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모론은 그저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좋은 여러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보면 좋습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예측해보고 예측이 실패했다면 복귀해보고 다시 프레임워크를 수정하면서 우리의 예측력을 높이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모론을 받아들일 필요도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음모론을 분석의 수단으로 삼아 세상을 보면 꽤나 재밌는 세상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 따르면 딥스테이트와 투쟁하기 위해 트럼프나 푸틴을 따라다니는 것 역시 그다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는 아키텍트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아키텍트는 AI이고 인류를 지배하는 매트릭스를 설계한 설계자입니다. 아키텍트가 네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6번째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매트릭스 같은 세계가 이미 6번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송나라에는 수강절이라는 당대의 성리학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2만 9,600년을 우주의 순환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우주의 순환주기라는 것은 사실은 인류의 존재 기간입니다. 인류는 12만 9,600년이 지나면 소멸할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만 9,600년을 원회운세라는 세부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인간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암시해 놓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결국 인류의 문명은 특정한 설계자가 컨트롤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할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어떠한 계획에 따라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있다는 관점이고, 후자는 특정한 설계자가 없더라도 인류는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주장이 맞을까요? 만약 후자가 맞다면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세력이 없이도 일련의 사건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인류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겠죠. 물론 인류의 미래는 어느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전적으로 인류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만일 음모론의 관점에 따라 이 세상을 특정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들은 미국 대통령이나 행정부 관료와 같은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인물들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공적인 정치인들이나 행정부 관리들의 뒤에 숨어서 움직이는 게 편리하겠죠. 비유하자면 마치 일본 정치판에 실제로 종종 등장하는 마쿠의 실세와 비슷할 겁니다. 아무튼 미국 정부나 미국 연준이 특정한 어젠다를 추진한다면 그 진짜 의도를 알고 있는 자들은 장막의 뒤에 숨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며, 이들은 그저 미국 정부나 연준을 숙주로 삼아 이 세상을 컨트롤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의 방송에서 미국 정부나 미국 연준이 이러저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더라도 그 진짜 의미는 미국을 숙주로 삼고 활동하는 특정 세력의 의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의 진짜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제도권의 관점과는 다른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보려고 하며, 이를 위해 때로는 음모론의 아이디어에서 도움을 종종 받을 뿐입니다. 마치 주식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컴포짓맨의 개념을 도입하는 와이코프와 같은 관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케네디 암살의 배후에 국제금융 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 적도 없고, 트럼프가 딥스테이트와 싸우는 전사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폴로 로켓을 타고 인류가 달에 간 적이 있다는 사실도 애써 믿으려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하여 다시 한번 밝힙니다. 다만 현재의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효과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에는 아직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SG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